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허세미술관에서 선정한 공신력 전혀 없는, 우리끼리 공신력이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선정한 파워랭킹 40위 중에 이번 시간에는 30위부터 21위까지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상식으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저번 시간에 자크루이 다비드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30위부터입니다. 30위는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먼저 듀상은 본래 프랑스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에 따르면 20세기 미술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예술가를 듀상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1위로. 그만큼 마르셀 듀상은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이면서 또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 대단한 화가죠. 그리고 이 듀상의 대표작, 이 소변기처럼 보이는, 실제 소변기긴 해요. 제목은 샘입니다. 이 샘이라는 작품을 이해했을 때 현대미술을 이해할 최소한의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이 나오니까 샘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기도 한데, 작품을 냈을 때가 듀상은 뉴욕에서 알려진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회의 심사위원이면서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명 신인 작가로 속이고 이 가명을 리차드 무트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무명 화가로 속인 다음에 이 소변기를 사다가 작품에 낸 겁니다. 일부러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본 거죠. 마치 일종의 퍼포먼스면서 몰래 카메라 같은 연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과를 본 거죠. 당연히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듀상이 꾸민 자작극이란 게 밝혀지면서 이 작품이 대박이 나요. 근데 이 실제 오리지널리티 작품은 사라졌는데 뒤에 그 복제를 했죠. 새로 병기를 사서 사인만 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인 복제를 한 것도 듀상이 사인했다는 리차드 무트 1917 이 사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리지널 가치로 평가받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와 원본이 동등한 평가를 받는 이런 특이한 작품이죠. 현대미술에서 이런 쿨한 파격적인 시도는 어느 누구도 이전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림 그린 것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나? 그림 그린 것도 이미 너무 식상하다. 나는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으로도 나의 예술, 철학, 아이디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개념 미술이면서 또 행위 예술이었죠. 그리고 만들어진 공산품으로 그대로 썼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을 ready made라고 하죠. 만들어진 것을 그걸 이제 그대로 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예술가들을 보통 이 화가를 분류할 때 대표적인 다다이즘 예술가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또라이 같고 장난기가 많은 이런 예술가들 이야기할 때 이런 비슷한 성향의 예술가를 보면 이때 이제 비유하기 되게 좋은 말이죠. 다다이즘스럽다. 이런 얘기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응용을 잘한 제 지인을 봤거든요. 제가 듀상 이 소변기 이야기한 이후로 잘 써먹더라고요. 뭐 좀 특이한 비주얼이나 조형물을 봤을 때 굉장히 다다이즘스러운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실제로는요, 성격이요 되게 있어 보이려고 꾸밈이 없어서, 그러니까 허세가 없어서 더 멋진 예술가입니다. 억지로 있어 보인 척도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리 악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술 작품을 딱 보면 자신은 그냥 장난질 한 거야, 재밌을 것 같아서 해봤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평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심오한 뜻으로 뭔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으로 엄청나게 대박이 났을 때 그 뒤로는 뭘 해도 다 떠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계를 거의 떠나다시피 하면서 놀러 다니죠. 여행 다니면서 체스에 오히려 더 신경을 씁니다. 예술보다도. 체스 올림피아드에 나갔어요. 체스 대회에 그 프랑스 국가대표로. 그리고 예술책을 쓴 게 아니라 체스 전략집을 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예술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림으로 예술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예술이었던 그런 진정한 퍼포먼스 예술을 보여준 최초의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듀상이 30위였고요. 자, 29위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에드와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역시 프랑스 화가고 마네 모네 헷갈리는 분들 좀 있으시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프랑스에서도 이 시대 때 마네와 모네가 이름이 비슷해서 철자를 오타를 내서 수상자를 잘못 발표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헷갈린 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사람들도 모네 마네 이름 헷갈려가지고 마네가 굴욕당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모네에게 상 받은 줄 알고 좋아했다가 알고 보니까 모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그 후배한테 굴욕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 이런 얘기 어디서 하면 괜찮죠. 이런 얘기도 써먹으시면 되게 괜찮고요. 보통 마네를 가볍게 공부하면요, 그냥 많이 아는 분도 인상주의 화가로 생각하는 분 많아요.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조금 허세를 부리더라도 별거 다니는 상식인데 좀 더 퀄리티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 있는 상식을 알면 품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 인상주의라고 뭔가 얘기 나왔을 때요, 아니라고 무조건 인상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 그 후배들을 이끌었던 화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상주의 전시회를 참여를 안 했어요. 잘, 그러니까 어울리기 좀 싫어했거든요. 좀 부끄러운 것도 있죠. 어설픈 신인 애들이 좀 그림 좀 그리겠다고 하니까 자신은 부르주아고 좀 격이 있고 쌀렁좀 통과해서 좀 잘 나가는 기득권 화가가 되길 바랬는데, 근데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너무 그림은 파격적이라서 인상주의 그 화가 후배들이 따르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림 자체는 인상주의 풍이 아니에요. 이렇게 터치감이 있거나 밝거나 색감이 강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올랭피아라든지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든지 술집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좀 또 많이 그렸는데, 이런 성향은 당시에 파리 미술계의 아니면 파리 당시 부르주아들의 삶을 진짜 꾸밈없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사실주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준다는 그런 그림이죠. 소묘 똑같이 그린다는 게 사실주의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 같은. 당시에 파리 부르주아들이 사창가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고급 매춘부들이 있었던 그런 패션을 보여주고, 흑인 하인이 있다는 것은 당시 사창가를 간 남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부르주아들이 정말 불쾌했던 거죠. 자신의 사생활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마네입니다. 인상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라는 거예요. 마네 이야기 나왔을 때 그 마네 인상주의라는 얘기 나오면 그때 아니지, 마네를 인상주의 화가로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했던 그 디테일도 얘기해 주시고, 성향은 사실주의에 가깝다, 이런 말 좀 해주면 좀 퀄리티 있어 보이죠. 이런 디테일 정도. 그림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색깔이 강한 게 아니라 조금 어둡고 또 평면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밝고 어둠 대비를 즐겨 쓰는 화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종이짝 같다고 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역대 화가들 중에 동시대에 욕을 가장 많이 먹은 화가로 따지면 마네를 능가하는 화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네 하면 사생활이 되게 문란했던 화가로 뽑히죠. 근데 그에 반해 그 이미지는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오히려 피카소가 건전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화가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내가 수잔 리노프거든요. 이 여인이 본래 아버지의 정부였어요. 근데 아들까지 아버지가 낳고 돌아가시거든요. 레옹이라는 사생아를 낳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수잔 리노프라는 그 아버지의 그 정부가 자식을 낳았거든요. 가문에 좀 약간 그 수치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수잔 리노프가 그 만에 어릴 때 피아노 선생님이었거든요. 사랑의 감정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의 정부와. 그 낳은 아들 레옹은요, 만의 이복 동생인데 아들로 키웁니다. 진짜 애매하죠? 게다가 이 수잔 리노프라는 이 여인은 동생 외젠과도 또 좀 약간 그런 사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 동생, 마네와 삼각관계였던, 와 진짜 막 나갔죠. 결혼 생활 지나서 조금 이제 지나니까 애인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베르토 모르조라고 아주 그 잘 나가는 인상주의 화가. 이 여인과 사랑은 하고 싶은데 가정은 깨기 싫어서 베르토 모리조 이 여류 화가를 외진 동생과 결혼시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마네는 사생활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아무튼 마네의 올랭피아였고요. 자, 그 다음에 28위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은 그 전 방송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달리 이야기 나왔을 때 바르셀로나 투어 갔다 오신 분들, 투어 받으신 분들, 가이드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추파춥스 그 달리가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추파춥스 그 회장의 저택이 바르셀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추파춥스 디자인했다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 꽤 있는데 우리는 좀 디테일한 걸 좀 추구하잖아요. 조금만 디테일만 들어가면 달리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뭐냐면 로고도 로고지만 그 로고 추파춥스가 사탕이 위에 보이도록 제안한 게 달리입니다. 그 뒤에 매출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감각, 그 마케팅적인 감각도 정말 남달랐던 게 달리고, 달리는 보통은 초현실주의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도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고, 그리고 인생의 여자 뮤즈 역할을 했었던 부인 그 갈라와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죠. 둘의 사랑이요, 이제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엽기적인 사랑에 가깝죠. 미친 사랑이죠. 무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초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리 이야기 나왔을 때 그렇지 초현실주의 뭐 이렇게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작 이 초현실주의를 있게 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프로이트에게는 까였습니다, 달리 그림이. 왜냐하면 무의식을 그린다는 거, 이거는 이성적으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 비이성적인 것이 키워드예요, 초현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우연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기법이 막 그리는, 손 가는 대로 그리는 자동기술법, 혹은 막 문지르는 기법, 프로타주, 혹은 막 접고 물감 퍼지는 그 데칼코마니 등등, 종이 잘라붙이는 꼴라주 등, 이런 게 다 우연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달리의 그림은 이미지가 여러 개가 보이는, 혹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죠. 이런 비주얼들. 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짜맞췄다, 이성적이라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그림이 알고 보면 초현실주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이성적으로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냈다, 너무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요런 이야기도 해주면 좀 또 수준이 있어 보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자, 27위. 이번에 소개하는 화가들은요 정말 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한 10명의 화가들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다 유명하니까. 자, 마티즈는 정말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마티즈란 차도 있잖아요. 화가 이름은 앙리 마티즈인데 역시 프랑스 출신의 화가고,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하면요 일단은 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왜 이걸 되게 중요하게 키워드를 가져왔냐 하면, 그림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고 자신은 뭔가 그림은 좋아하는데 소묘를 좀 못하고 따라 그린 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림 그린 걸 너무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마티즈 같은 화가가 이제 법대 출신이었고 그림을 굉장히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너무 약한 화가인데, 대표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은 화가, 잘 그렸다는 개념은 테크닉을 말합니다. 화가에게 요구되는 기본기, 대생 능력이죠. 똑같이 재현하는 이 능력, 이게 강하지 않음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잘 그린 것 따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의력이라든지 개성이 더 중요한 시대니까. 그런 대표적인 화가다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법대 출신이라는 거. 그림도 전략을 세워서 좀 똑똑해야 창의적인 그림도 그린다는 거. 그러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건요, 뭐 공부 잘하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전혀. 뭔가 재치라든지 아이디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가르쳤을 때도 똑똑한 학생이 그림도 잘 그려요. 자, 그리고 마티즈만 색을 꼭 알아야 돼요. 색채 화가가 마티즈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원색을 마구 과감하게 쳐바르는 화가가 없었거든요. 저는 쳐바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야수 같아서 야수파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야수주의. 그리고 마티즈 이야기 나왔을 때요 꼭 빼놓을 수 없는 화가는 절친 피카소입니다. 마티즈와 피카소는 한 쌍이에요. 꼭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이야기 나왔을 때 피카소 이야기 해줘야 좀 이 사람 좀 그림 좀 아는구나, 좀 대화 좀 통하는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티즈가
피카소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어. 10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마티즈가 그림을 늦게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마티즈의 재능, 그 색채적인 그 파격적인 그림을 보고 피카소 기본기 그림 잘 그리는 근본 있는 화가가 오히려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티즈 그림 도둑질도 많이 했습니다, 피카소가. 근데 이 도둑질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따라 했는데 따라한 티도 안 나게 자기 걸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게 피카소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는 도둑질을 제대로 해서 자신의 걸로 만드는 게 진정한 도둑질이죠. 그게 피카소입니다. 그래서 평생 라이벌이면서 질투도 많이 하고 또 기싸움도 많이 했던 둘이 절친 사이였다고, 이 정도 아시면 괜찮죠? 자, 26위. 이것도 너무 유명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 화가 얘기할 때 노르웨이 국적원 이야기 좀 아는 게 좋죠. 왜냐면 노르웨이 출신 화가가 흔치 않잖아요. 현대미술은 모르겠으나 근대 고전도 그렇고 노르웨이의 뭐 당연히 국민 화가죠. 표현주의가 어떤 그림인지 소개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예시로 들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상황이 그랬어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엄청 고통받았던 게 뭉크잖아요. 아마도 고흐보다 훨씬 더 괴롭게 살았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 친구하고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 해질녘에 그 노을 지는 그런 풍경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와, 노을 지는 풍경 보면 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와, 너무 환상적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뭉크가 바라봤던 그 상황은요, 엄청난 공포였어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우울함을 느낀 거예요. 표현을 따지면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을 느꼈대요. 이 노을빛 풍경이 핏빛 하늘로 느껴진 겁니다. 엄청난 비명 소리를 들었대요. 그때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뭉크가. 그 뭉크의 개인적인 감성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게 표현주의입니다. 화가의 주관적인 감성이 더 중요한 것. 상징주의 화가로도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상징주의는 표현주의와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뭉크 같은 화가가 정말 어린 시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나는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이도 잃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아버지가 그 종교에 빠져서 광신도적인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질환을 평생 앓고 삽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극복했던 게 뭉크였어요. 고흐 같은 화가도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그 정신질환 때문에 도움이 돼서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환을 극복하려고 그림을 그린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아무튼 절규를 그린 뭉크였습니다. 자, 25위. 또 엄청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죠. 또 프랑스 화가면서 르누아르의 몰랭들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 자,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 제목부터 너무 길다, 어렵다, 외우기 너무 힘들다 했는데 뜻을 풀이해보니까 쉽더라고요. 몰랭이 스페인어 몰리노거든요. 풍차란 뜻입니다. 풍차라는 것은 옛날에 방앗간 개념이었죠. 재분소 역할을 했었던 기계죠. 갈레트는요, 스페인말로 가예따라고 해서 과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제분으로 만든 케이크라든지 물론 과자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래가 됐냐면 이 곳이 옛날에 몽마르트 언덕 위에 풍차가 있었어요. 요 위치에 풍차. 그래서 밀가루 재분소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호밀빵과 우유, 커피를 팔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자주 식사를 하고 뭐 그 커피 마시고 또 아침에 빵도 사가다 보니까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는 젊은 예술가들 혹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이젠 술도 팔고 춤도 추고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핫한 강남이나 홍대 앞에 클럽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19세기에 가장 핫한 젊은이들이 입는 옷들, 그리고 어떻게 놀았는지, 그 껴안고 춤을 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 클럽 가면 술만 마신 게 아니잖아요.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니까 벌써 이 남자가 이미 이제 여자한테 그 꽂혀 있죠. 당시에 그 일상을 그렸다는 점, 그게 바로 인상주의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터치가 굉장히 빨라 보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르누아르도 마찬가지로 모네처럼 빨리 그려서 터치가 속도감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모네하고는 좀 다르게 모네는 실제 실물을 그렸거든요.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를 그 즉석에서 그린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림 그려본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과 드로잉, 스케치들을 많이 습작을 하고 그린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 현장감 있게 터치를 빨리 그린 거라기보다는요, 르누아르의 스타일링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르누아르가 실제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와도 또 인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의 매력은 당시 몽마르트 언덕의 가장 핫플레이스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그 문화를 본다는 그런 재미가 있죠. 현재 이 물랑들라 갈레트는 이 위치에 지금도 풍차가 있고요. 풍차는 당연히 재현해 놓은 거겠죠. 평점 좋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프랑스 가면, 파리 가면 이 레스토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구글 쳐서 이 식당 파리 다시 여행 가시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예. 23위. 우리 르네상스 3대 거장 라파엘,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탈리아 화가 말고 플랑드르 화가 몇 명 유명한 화가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 화가가 피터 브리헐이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 아들도 화가여서 그 큰 피터 브리헐과 작은이라고 구별하거든요. 아무튼 대 피터 브루헐인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플랑드르 지방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쪽을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이고, 이 지방 화가들이 이탈리아 뻔한 그래도 신화 종교화를 그렸던 그런 화가들하고 다르게 현실을 그린 그 풍자와 해악이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의 뭐 신윤복이라든지 혹은 김홍도 같은 화가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류의 그림이 나중에는 장르화라는 그 예술 장르로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르는 어떤 장르야 어떤 장르야 뭐 이런 말 할 때 그 장르가 맞는데 아카데미에서 그림 장르를 나누는데 이런 장르는 이전에 없었던 장르인 거예요. 현실을 담은 풍속화 같은 그림, 정물화도 아니고 인물화도 아니고 또 풍경화도 아닌 것이 뭐 어떻게 나눠야 되지 하다가 뭐 나눌 게 없으니까 장르화라고 하자 해서 장르화가 된 겁니다. 그 장르화의 그 시발점이 이 시대의 피터 브리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근대에는 사실주의 화가로 탄생되는 뿌리가 되는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대표작이 이카루스 추락이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자, 글로벌한 핫한 우리의 자랑 이 BTS의 피땀 눈물 뮤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거기 아마 그 지민인가 이 그림 앞에서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다룬 작품인데, 이카루스라는 것은 다이달루스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이 갇힌 성에서 탈출을 하는데 밀랍으로 만든 그 날개로 탈출을 하는데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태양 가까이 너무 올라가면 날개가 녹아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 갔다가 추락한 거죠. 그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이런 메시지로 주로 그리스 신화를 그리거든요. 근데 브리얼은 또 다르게 그립니다. 이카루스가 떨어져 죽어가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이 설정이 너무 특이합니다. 이 특이한 설정을 두고 많은 그 해석이 있는 그림이죠. 자, 아무튼 이카루스 추락이 있는 풍경을 그린 피터 브리헐의 작품 23위였습니다. 이 화가와 더불어서 약간 선배님이거든요. 쾌락의 정원을 그린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화가인데 피터 브리얼의 그 지역 선배님입니다. 보통은 이 보스의 영향을 받은 게 후배 피터 브루헐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부터 이미 시대의 그 풍자를 이미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아까 화가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르네상스이면서 또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네덜란드 쪽의 화가죠. 먼저 본래 종교화인데 세폭의 종교화예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옥을 그린 것도 그렇고 멀쩡한 종교화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가까이서 보면 온갖 기괴한 그 성적 변태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그려놨어요.
공은 받는 방법이 엽기적입니다. 특히 이 화가가 굉장히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데 학문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엉덩이 찌르는 이상한 기괴한 고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보통 종교화를 그리거나 멀쩡한 우아한 비너스 그리던 시대에 이 화가는 너무 기괴한 엽기적인 지옥이라든지 당시 시대가 처했던 불안한 분위기, 시대 말적인 분위기를 그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남달랐던 화가였습니다. 지옥 불구덩이를 자주 그렸거든요. 지옥의 화가라는 그 별명도 얻었던 아마 역대급 그 기괴한 화가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보스라는 화가 정도 아시면 좋죠. 이 화가도 너무 유명하죠. 폴 세잔. 목욕하는 여인이란 작품인데, 근데 이 세잔은 그림 하나하나보다는 이 화가 자체 브랜드 파하고 엄청 셉니다. 이 화가를 비유할 때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은요, 그 암기하고 외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큐비즘 이후에 추상화에 나오는 뭔가 기하학적인 요소들, 그림의 단순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그림의 단순화가 진행되면서 추상화가 나오면서 또 상업 디자인들이 나옵니다. 그 시작을 보통은 폴 세잔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심플한 게 특징인데,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게 이런 단순화 작업, 그 시초가 바로 세잔에서 시작됐다고 요약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야기 다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 원근법을 파괴를 하고 또 특유의 네모진 터치 등이 나중에 피카소의 큐비즘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세잔 이야기 했을 때 오늘 또 팁 드린 것 중에 그 묶음 화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좀 있어 보입니다. 피카소를 또 묶으면 좋아요. 왜냐면 폴 세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화가이거든요. 피카소는 아까 마티즈하고도 엮이죠. 폴 세잔과도 잘 묶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세잔이란 화가가 역사적인 입지는 엄청 대단하지만 그에 반해서 대박 작품이 엄청 스케일 크고 막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솔직히 사가 시리즈 정물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그려서 조금 희소성이 떨어진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화가가 아주 유명한 것에 반해서 이 목욕하는 여인이 대표작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 대작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피카소의 대표 작품 아비뇽의 처녀란 작품이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의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목욕하는 여인을 그린 폴 세잔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가입니다. 21위. 에곤 실레 애호가들 굉장히 많죠. 그 대표작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에곤 실레도 화가의 그 특유의 감성을 잘 표현했다고 해서 표현주의로 보통 평가받기도 하고, 이 화가는 비엔나가 낳은 최고의 천재 투톱 중 하나죠. 클림트와 더불어서. 그래서 에곤 실레는 그 도시 비엔나 그리고 조금 선배 클림트와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이 화가가 욕망에 충실하고 또 솔직한 화가거든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성병 매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릴 때 큰 충격이었고 평생 그 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 죽음과 성적 욕망을 주로 모티브로 그렸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애가 좀 남달랐던 화가였는지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유난히 많이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이전의 화가들하고 다르게 보통 화가들이 완성도 높은 유화로 그림을 빼박하게 그렸다면 이 화가는 주로 선이 중심이 되는 스케치, 드로잉이 중심이 되는 그림을 훨씬 더 많이 그렸습니다. 이전에 완성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바꾼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화가의 또 러브 스토리가 또 유명하죠. 평생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먼저 만났던 오랜 기간 동안 뮤지 역할을 했었고 모델이었던 그 에곤 실레의 가난한 시절부터 지원을 많이 해줬던 발리라는 이 여인을 버리고 부잣집 딸 에디트와 결혼을 하죠. 그쯤에 그렸던 작품이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그림이 또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예견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발리라는 이제 떠나보내는 애인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몇 년 뒤에 1차 세계대전 때 종군 간호사로 파견 갔다가 그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애인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극적 미래에 대한 예견이기도 한데, 또 이 화가가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생을 마감하거든요. 부인과 더불어서. 요즘 C19 사태 때문에 옛날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사태와 너무 비슷해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던 대표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많은데, 근데 의외인 건 뭐냐면 이 외설적인 그림과 다르게 의외로 사생활은 건전한 편이었다는 게 좀 반전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10명의 화가와 더불어서 품격 있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 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2부터 또 10분의 화가를 소개하는데, 가면 갈수록 중요한 필수적인 화가고, 또 우리 허세미술관 그 프로젝트로 만든 파워랭킹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